드디어 기도를 마치고 아킬레우스는 밖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어떠한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파트로클로스는 사기 충전해가지고 미르미도네스 쪽을 데리고 전진합니다. 전쟁터로 나아가요. 마치 벌떼와도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철없는 어린아이가 말벌집을 이렇게 건드리면, 못살게 굴면 벌들이 무더기로 와가지고 용감하게 싸우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아인들을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그 철없는 어린아이를 응징하는 그 발벌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미르미노네스 쪽이 함선들을 향해서 쏟아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은 트로이아인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대군이 아주 쌩쌩하게 막 싸우고자 하는 열기가 가득 찬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지금 무구를 갖추고 참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그러면 그리스군은 사기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트로이아군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치려고 하겠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트로이아인들은 파트로클로스를 벌써 번쩍이는 무구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요하기 시작하고, 왜냐면 아킬레우스가 참전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파트로클로스의 의도가 제대로 먹힌 것이죠. 그래서 파트로클로스와 그 군대는 프로테실라우스의 뱃고물 옆, 거기에 지금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한가운데로 바로 쳐들어가는 거죠. 일방적인, 지금 전세가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어요.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보시면은 파트로클로스를 비롯해서 메넬라우스, 안틸로코스, 또 트라스메데스, 아이아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트로이아군을 죽이고 있습니다. 메리오네스, 이도메네우스, 꽤나 이름 있는 장수들은 거의 다 지금 공을 세우고 있는, 트로이아군을 죽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들 다나우스 백성들이, 지휘자들은 저마다 자기 상대를 죽였다. 예, 다나우스는 이제 그리스군이잖아요. 그리스군의 지휘자들이 저마다 자기 상대를 다 죽였다고 되어 있고, 마치 도둑질하는 이리떼가 목자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새끼 염소를 습격하여 무리 속에서 채워갔듯, 트로이아인들은 열화 같은 투지를 입고 요란한 도주만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목자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의 어리석음은 지휘관의 어리석음이죠. 헥토르의 어리석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헥토르의 어리석음으로 너무 깊숙이 왔어요. 새끼를 완전히 약탈당하는 산속에서 이리떼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투지는 싸울 투지가 없죠. 예, 새끼 양들이, 또 양들이. 그래서 도주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후퇴 장면인데, 후퇴 장면이 굉장히 두 군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리스군은 아폴론을 위시해가지고 그들이 들어올 때, 헥토르가 들어올 때 토아스에 의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후퇴를 했어요.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밀집 대열을 이루고 헥토르를 방어를 했거든요. 그리고 뒷사람들이 후퇴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장치들을 두었는데, 지금 트로이아군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막 우왕좌왕 막 도망가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함선들에서 달아났고, 이번에는 질서정연하게 호를 건너지 못했다. 헥토르는 걸음이 빠른 그들의 말들이 그의 무구와 함께 실어내고, 그 뒤에 트로이아 백성들을 남겨놓았으니 깊은 호가 그들을 싫다는데도 억지로 붙들었다. 그리하여 전차를 끄는 수많은 날랜 말들이 호 속에 수레차의 앞쪽을 부수고 주인의 전차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후퇴 장면인데 헥토르가 가장 먼저 도망갔어요. 체계적으로 어떤 방어를 하면서 도망간 게 아니고, 아폴론에 의해 가지고 호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길을 냈잖아요. 근데 그 길로 전차를 지금 타고 왔어요. 최초의 폴리다마스는 방벽을 후퇴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병으로 걸어서 그 호를 건너자고 했었는데, 이게 막 쳐들어갈 때 이거는 전차를 타고 막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도 없이, 사실은 신이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너무 용기가 충만해가지고 그런 거 볼 겨를이 없었어요. 계속 아마 열린문 쪽으로 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후퇴할 때는 폴리다마스 얘기대로 문제가 상당히 됐던 거예요. 그냥 호에 다 빠져버린 거죠. 전차는 다 거기서 깊은 호에 빠져버린 거예요. 헥토르는 자기 먼저 제일 빨리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휘관의 무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미망에 빠져가지고 헥토르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379형에도 보면 전차에서 굴대 밑으로 얼굴을 받고 쓰러졌고, 전차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집어졌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 381행에 보면은 펠레우스에게 뼈한 선물로 준 불사의 준마들, 아킬레우스의 준마 말이죠. 두 마리 말, 한 마리 견마가 있어서 세 마리가 끌고 있는데, 앞으로 내달아 곧장 호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헥토르를 치는 것이 파트로클로스의 소원이었기에 헥토르를 향해 달렸다. 헥토르가 굉장히 빨리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트로클로스가 말을 헥토르 쪽으로 엄청 빨리 몰아가지고 호를 그냥 뛰어넘었대요. 이건 뭐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약간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보면 정말 판타지 같은
그런 장면들이 일리아스 곳곳에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얘기네. 근데 실제 이야기상으로 고대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흥미진진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리포터라든지 다른 거를 보면 그 이야기에는 현실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 인물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현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마법 세계의 일들이 또 거기에 덧붙여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재밌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데 흥미를 더 일으켰을 수도 있어. 와 이러면서 394행에 보면은 선두 대열을 돌파하자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아인들을 도로 함선두 쪽으로 몰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보시면 파트로클로스의 진행 방향을 보면 파트로클로스가 엄청나게 빨리 호를 건너가지고 막 선두 대열까지 앞으로 간 거예요. 트로이아 선두 대열을 거기를 돌파했어요. 이제 파트로클로스 제일 빠르다고 보면 되겠죠. 파트로클로스보다 더 빨리 도망간 자는 아마 헥토로일 거예요. 헥토로가 너무 빨리 도망가가지고 잡지를 못했고 파트로클로스가 적보다 더 멀리 갔다고 보면 되고 거기서 지금 거기 돌파하자 함선들 쪽으로 트로이아의 사람들을 다시 몰았어요. 그러니까 트로이아의 사람들이 이게 이제 양쪽으로 몰리는 거죠. 막 도망가고 있었는데 파트로클로스는 더 빨리 갔어요. 그래서 다시 함선들 쪽으로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지금 그리스군이 트로이아군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로클로스에 이제 역방향으로 오면서 함선 쪽으로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415행에 보면은 사람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에리마스, 암포테로스, 에팔로스 등등등등 그 전에도 많이 죽였고 그 뒤에도 계속 트로이아군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무훈이 시작되는 것이죠. 425행에 이때 저 큰 해악을 끼치는 저자가 누군지 알아볼 것이요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르페돈이 모든 사람들을 아킬레우스가 지금 참전해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르페돈은 그걸 의심했던 것 같아요. 저자가 누구인지. 아킬레우스 같은데 뭔가 좀 다른 거를 지금 사르페돈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자가 누군지 가겠다고 해가지고 다가가는 거죠. 사르페돈. 그때 제우스는 그 아들이 이제 파트로클로스에게 다가가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 사르페돈. 결국에 운명은 사르페돈은 죽게 돼요. 파트로클로스에 의해 가지고. 근데 제우스는 산채로 낚아가지고 자기 땅에 살려가지고 돌려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헤라가 유명한 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운명이 정해진 한낱 필멸의 인간을, 이 인간의 운명은 굉장히 오래전에 정해져 있어요. 어쩌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훨씬 오래전에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언제 태어날지 언제 죽을지 가증스런 죽음에서 도로 구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만약에 사르페돈을 살려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다른 신들도 다 자기 아들, 지금 격렬한 전투에서 그런 아들들이 이게 지금 이 영웅시대예요. 트로이아는 마지막 영웅시대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웅시대라는 건 신과 인간의 어떤 교합, 신의 아들들 이런 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예요. 근데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는 신의 아들이 다시 태어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문자가 발명되고 문자로 기록한 최초의 책이에요. 그리스 시대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후로는 문자로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자식인지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문자 기록하기 이전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 얘기는 잘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막 신의 아들, 신의 자손처럼 막 꾸며내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후로는 전혀 없어요. 다른 신들도 자기 아들을 다 집으로 살려가지고 돌려보내면 이 인간 세계의 질서가 사실 무너지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제우스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헤라가 굉장히 또 지혜로운 게 제우스의 마음을 또 읽어가지고 제우스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제안을 또 하고 있어요. 일단은 파트로클로스에게 사르페돈이 죽게 내버려 두었다가 그의 혼백과 목숨이 떠난 뒤에 죽음과 잠의 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리키아 땅으로, 고향 땅으로 날라주게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의 당연한 권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헤라가 좀 지혜롭죠. 일단은 전쟁을 위해서는 사르페돈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고 나서 그 시신을 옮겨라는 거죠. 신들이 이제 옮겨줘요. 자기 고향 땅으로.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우스는 그 헤라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그는 슬픔의 표시로 땅에 피투성이 빗방울을 뿌렸다고 되어 있어요. 빨간 비가 진짜 대지에 뿌렸을까요? 표현이 그런 거죠. 슬픔의 비. 비가 마치 내리는데 우리가 비 내리는 거 보잖아요. 이게 굉장히 제우스의 슬픔을 나타낸다 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이 이제 사르페돈하고 파트로클로스가 만나게 되는 1대1
대결 장면이 있어요. 그때 파트로클로스가 창을 던져가지고 사르페돈의 시종 트라시멜로스를 맞춰가지고 죽였어요. 사르페돈은 반대로 이제 창을 던져가지고 말을 죽였어요. 견말 페다소스라는,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이었던 거거든요. 두 개의 신마가 있었고 그 말을 죽였어요. 파트로클로스의 운명을 예견할 수가 있겠죠. 결국엔 파트로클로스도 이 신마들 사이에 있는 그 견말, 자기도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겠죠. 아우토메돈이 그때 이제 칼을 빼들고서 그 견마의 고삐를 풀어가지고 말들을 또 일사불란하게 모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토메돈은 굉장한 전차를 모는 마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창은 그의 손에서 헛되이 날지 않고 고동치는 심장을 횡격막이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곳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횡격막은 허파에서 숨을 할 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막인데, 여기서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제 허파를 둘러싸고 있겠죠. 거기를 맞춰가지고 쓰러뜨렸어요. 죽으면서도 글라우코스를 불러요. 사랑하는 글라우코스요. 자기 같이 리키아에서 왔잖아요. 근데 글라우코스는 사실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 전에. 근데 글라우코스에게 나의 무구들 아카이오이족이 벗기지 못하게, 죽어서도 나에게 모욕과 수치가 될 테니까, 그러면서 자기 시신과 무구들을 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죽는 장면도 참 끔찍해요. 파트로클로스가 그 창을 뽑았는데 창과 함께 횡격막도 따라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횡격막이 따라 나왔는데 이것을 사르페돈의 목숨과 창끝을 동시에 뽑아낸 셈이다. 창도 뽑고 목숨도 뽑고, 왜냐하면 횡격막은 호흡하는 그 막이거든요. 글라우코스가 그것을 보고 또 사르페돈의 얘기를 들었어요. 슬픔이 닥쳤어요. 근데 자기는 화살에 맞은 상처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폴론에게 기도를 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낫게 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랬더니 아폴론이 그 기도를 듣고 즉시 고통을 멎게 해줬어요. 대단하죠, 아폴론이? 그리고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거를 이제 글라우코스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신이 자기 기도를 들어줬고 자기 상처도 아물었고 용기도 굉장히 생겼기 때문에 그는 리키아군을 독려해요. 사르페돈의 시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사르페돈의 시신을 둘러싸고 시신 쟁탈전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헥토르를 부릅니다. 동맹군을 잊어버렸다고. 지금 사르페돈이 죽고 있는데 그 소식을 처음 근데 헥토르는 드디어 사르페돈이 죽은 거를 이때서야 알았어요. 글라우코스가 얘기했을 때. 시신을 모욕하지 않도록 적군이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헥토르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사르페돈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달려나옵니다. 그리스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르페돈이 죽었다는 거를 알았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파트로클로스가 두 아이아스에게, 지금 사실 두 아이아스가 방어전에 굉장히 능하게 했는데 지금 믿을 만한 장수죠. 사르페돈이 지금 누워 있었다. 저자를 시신을 모욕하고 무구를 벗기자고, 우리 군을 엄청나게 쓰러뜨린 자였으니까 복수를 하자, 시신을 모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얘기가 또 그리스군에 퍼졌겠죠. 그래서 사르페돈의 시신을 두고 엄청난 쟁탈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서로 양군이 계속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에는 사르페돈의 시신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이제 고귀한 사르페돈은 눈이 밝은 사람이라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날아다니는 무기들과 피와 먼지로 뒤덮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페돈의 시신이 훼손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군대를 파리떼, 우유통 주변에 몰려드는 파리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신 주변에. 시신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은, 파리떼가 모이면 벌써 시신이 굉장히 훼손되는 모습, 곤충에 의해서도 훼손되는 모습처럼. 근데 그 파리떼는 뭐 진짜 파리떼가 아니고 인간들이에요. 양군에서 막 몰려와서 싸우는 시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제우스는 자기 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원래 정해진 운명에 의해서. 이제 파트로클로스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도 더 많은 트로이아군을 죽인 뒤에 헥토르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그게 더 나았을까? 655행에 보면은 654행에 무장한 헥토르를 도로 도성으로 몰아내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게 하는 것이 그에게 역시 더 나을 듯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헥토르도 도성 쪽으로 더 많이, 트로이아군이, 여기서는 헥토르라고 했지만 트로이아군이 더 많이 도성 쪽으로 밀려나고,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을 목숨을 빼앗고, 그런 것이 제우스에게 훨씬 더 나을 듯 했다라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글은, 일리아스라는 호메로스가 쓴 이 글은 굉장히 앞뒤에서 뭔가가 암시를 하고 있으면, 그렇죠? 뒤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말이 있죠. 992행에 성벽까지 가지 말라고 했던 아킬레우스의 그 부탁, 조언. 근데 결국에는 성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킬레우스의 말하고
반대로 아킬레우스가 그 말을 했던 것이 실현되도록 한 거예요. 제우스가 성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성벽을 기어 올라가게끔 돼 있어서 아폴론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헥토르가 아까 이제 시신 전투에서 이 사르페돈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군도 두 아이아스를 또